자, 이어서 혈소판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열심히 달려오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자, 혈액에서 혈소판 보겠습니다. 혈소판은요, 이제 핵이 없고요. 원반형에 이제 가깝습니다. 원반형 가깝고 불규칙적이고요. 과립체를 이제 갖는 혈구죠. 크기가 한 혈구 이제 크기가요, 직경이 한 2에서 5 마이크로미터 정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정상 순환 혈액 내에 20만에서 30만 정도 세제곱미터당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명이요, 3일에서 5일 있고요. 하루에 한 4천억 개가 파괴된다고 하고 또 생성된다고도 합니다. 그래서 골수에 이제 거대 핵세포의 세포질 일부가 이제 떨어져서 형성된 다음에요, 순환 혈액 내로 나오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기능이요, 출혈했을 때 혈액 응고 인자를 동원해 가지고요, 지혈에 관여하고 있다고 합니다. 혈소판은 지혈 작용을 한다고 거의 대부분 다 알고 계시죠? 자, 지혈은요, 이제 혈소판의 가장 이제 중요한 작용이죠. 손상 부위에 이제 혈관 수축과 함께요, 혈소판이 모아져서요, 혈전 현상이 일어나서 혈소판을 이제 기계적으로 폐쇄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출혈이 일어나면 한 1분이나 한 3분 정도 지나면, 몇 분 지나면 혈액이 이제 응고돼 가지고요, 출혈이 멈추잖아요. 그래서 혈액이 바깥으로 나가는 것을 막아주는 이제 능동적 작용이 지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지혈이요, 한 3가지 단계를 거쳐서 일어난다고 하는데, 그게 뭐냐면 국소적 혈관 수축에 의해서 일어나고, 혈소판에 의한 지혈 전색에 의해서 일어나고요, 혈액 응고 기전에 의해서 혈궤가 형성되죠. 이 3가지 기전에 의해서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소적 혈관 수축은요, 손상된 이제 동맥이나 세동맥을 중심으로 해서요, 양쪽에서 수축이 일어나는 거를 국소적 혈관 수축이라고 합니다. 수축이 혈소판에서 유리된 세로토닌이라는 물질과 이제 다른 혈관 수축제에 의해서 일어난다고 합니다. 또 혈소판에 의한 지혈 전색은요, 혈관벽 내피세포가요, 파괴되고요, 교원질 하층이 노출되면 교원질은요, 혈소판을 거기에 부착시켜서 세로토닌하고 ADP를 이제 유리시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ADP가 표면을 이제 끈적끈적하게 해서 혈소판들을 쉽게 부착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들이 반복되면서요, 혈소판에 이제 전색을 만들어서 파열된 혈관을 폐쇄시킨다고 합니다. 자, 혈액 응고 기전에 의한 혈궤 형성이 있죠. 이제 조직이 손상을 입거나 혈관이 파괴되면서 이제 출혈 현상이 있잖아요. 출혈에 의해서 이제 혈소판이 파괴되면요,
트롬보플라스틴이란 물질이 발생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혈장에 있는 이제 프로트롬빈에 작용해서 트롬빈으로 바꾸고요. 그래서 칼슘을 필요로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트롬빈은 이제 혈장 중에 섬유소원에 작용하고요. 섬유소를 발생시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응고되는 이 섬유소 주위에 있는 물질들을 결합해서요, 혈궤를 형성한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혈궤 형성한다, 혈액 응고의 기전에 의한 이제 혈궤 형성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이 혈궤를 형성해서 지혈에 이제 임하고 있다고 하죠. 그게 이제 혈액 응고에 임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혈궤는요, 혈액이 혈관 밖으로 나오면 이제 체내 이제 체내 또 그 안에서 액상 성분을 이제 소실하고요. 젤라틴 같이 이제 반 고체 상태로 이제 변화돼서요. 덩어리를 만든다고 합니다. 혈액 응고 과정에서 이제 이상이 생기면요, 실혈이 생기는 이제 출혈병하고 혈관 내에서 이제 쉽게 혈액 응고가 일어나는 혈전증이 발생하죠. 그래서 출혈병은 혈장에 칼슘이 부족으로 혈액 응고 인자 결핍과 혈소판 수요 부족으로 생기고요. 혈전증은요, 항응고 인자 부족으로 이제 생깁니다. 그래서 실혈병의 대표적인 것이요, 혈우병입니다. 혈우병. 이제 항응고 기전에서 응고 기전에 대해서 한번 보겠는데요. 항응고 기전은요, 이제 응고가 이제 진행되지 못하게 하는 물질이 유리되는 거죠. 그리고 활성화되어 있는 응고 요소를 제거시키겠죠. 그리고 응고 요소의 공급이 감소되겠죠. 혈액 응고 기전에 이제 반대돼서 체내에 이제 혈액 응고를 방지하는 항응고 기전도 있잖아요. 그래서 혈액 응고를 촉진하는 향응고제 또 응고를 방지하는 항응고제 사이에서 이제 평형을 또 이루고 있겠죠. 정상 상태에서는요, 항응고제 이제 작용이 향응고제의 작용보다 이제 월등하게 우세하죠. 그래서 혈액의 응고가 일어나지 않죠. 근데 혈관이 파악되면 향응고제의 작용이 항응고제의 작용보다 우세하게 되어서요, 혈액 응고를 시키게 되죠. 근데 생체 안에서 응고된 혈액의 혈전을 이제 용해시키는 그 섬유소 용해계가 있어요. 그게 대표적인 게 이제 헤파린이죠, 헤파린. 체외에서 항응고 기전이요, 혈액을 이제 체외에서는 항응고 기전은 혈액을 이제 냉각시키면 응고가 되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혈액을 뽑았을 때 우리가 정맥 주사를 할 때요, 헤파린을 꼽습니다. 그래서 응고가 되지 않게 또 항응고제에 대해서 그 헤파린 니들이 있거든요. 헤파린 바늘이 있어요. 그래서 응고되지 않게 그 임상에서는 그 꼽는 바늘이 있습니다. 헤파린 바늘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이제 용액이죠. 응고되지 않게 하는. 그리고 바깥에서는 이제 항응고 기전이 냉각시킨다고 그랬죠.
자, 혈액 응고 기전에 대해서 이렇게 그림 6-16을 한번 보겠습니다. 혈관에 손상이 일어나면 출혈이 발생되고 혈관 수축과 이제 혈소판이 접착되죠. 그래서 혈소판이 응집되고 이렇게 해서 혈액 응고 기전이 나오게 된다. 혈액 응고 인자들 보면 뭐 간에 생성 장소 간, 혈장 조직, 간 거의 간에 많이 생성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혈장을 보겠습니다. 혈장은 혈액의 약 한 55%를 차지하죠. 그래서 90에서 92%가 물입니다. 혈장이 물인데 혈장 단백질의 생리 기능에 대해서 한번 보면 혈장이 이제 90에서 92%의 물을 이제 함유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원심 분리할 때 위층에 나타나는 게 이제 맑고 연한 이제 약한 연한 딸기색의 액체를 이제 말하는 걸 혈장이라고 합니다. 딸기색이라고 이렇게 나오죠. 이제 혈장에는 물 이외에 이제 7에서 9%의 이제 유기물이 있고요. 그 다음에 혈장 단백질은 들어보셨죠? 혈장 단백질 6에서 8%고요. 나머지가 수령의 전해질하고 영양물질, 포도당, 아미노산, 유지방이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사산물로요. 요산하고 요소, 그리고 크레아틴 젖산, 그리고 호흡가스로 산소, 탄산가스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절 물질은 호르몬과 효소고요. 항체 등을 포함하고 있고요. 0.9%의 무기질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혈장의 비중이요. 한 1.025에서 1.029 사이에 있고요. pH는요 7.3에서 7.4로 약 알칼리라고 합니다. 혈장이. 그래서 혈장 단백질의 이제 생리 기능을 보면요. 체세포에 이제 영양 물질을 관여하고요. 이거는 성인이 이제 지니고 있는 혈장이 약 3리터로 하루에 한 200g의 단백질을 필요로 하는 세포에 공급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혈액량, 체액량을 조절에 관여한다고 합니다. 혈액에 이제 악유질 삼투압으로 일정하게 이제 유지하고요. 혈액과 조직 사이의 수분 이동을 조절한다고 하죠. 그리고 세 번째는 혈압 유지에 관여한다고 합니다. 혈액의 이제 점성도를 일정하게 유지해서요. 혈류를 이제 원활하게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물질의 4번, 네 번째는 물질의 운반에 관여한다고 합니다. 호르몬이나 쓸개즙, 색소, 각종 색소, 금속류, 약물 등 혈장 단백질하고 결합해서 체내로 이동시킨다고 하죠. 그리고 다섯 번째는 면역에 관여한다고 합니다. 감마글로불린하고요, 베타글로불린의 이제 면역 항체를 지닌다고 하죠. 그리고 여섯 번째는 혈액 응고에 관여한다고 합니다. 혈장 중에 이제 피브리노겐하고 이런 피브리노겐과 같이 혈액 응고 인자가 있어가지고요. 실혈을 중단시키니까 혈액량 보존에 큰 역할을 한다고 하죠. 혈액의 일곱 번째 기능은 혈액의 산염기 평형에 관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칼슘 등의 이온과 결합한다고 하죠. 그리고 혈장 단백질의 이제 구분을 보겠습니다. 혈장과 혈청에 대해서 이렇게 그림에서 나와 있죠. 혈장 단백질과 헤모글로빈의 분자량 및 모식도입니다. 알부민, 헤모글로빈, 감마글로빈, 파이브로겐 이렇게 나와 있죠.
지금 보시면 혈장 단백질에 이제 구분해서요. 알부민이요. 이제 혈장 알부민은요. 100ml에서 3.5에서 5.5g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혈장 단백이 약 한 60%를 차지한다고 하죠. 그리고 혈장 내에서 이제 단백질 분자죠. 혈장 내에 이제 악효질로 존재해서요. 혈액에 이제 악효질 삼투압의 주요 원인이 된다고 합니다. 알부민이 단백질 분자다. 단백질 분자. 그래서 혈장 알부민 양이 감소하면요. 이제 모세혈관에서 이제 정상보다 많은 수분이 조직 내로 들어가서요. 부종을 유발하게 됩니다. 부종, 에데마를 유발하게 되죠. 그리고 글로불린은 혈장 내에서요. 100ml에서 한 2.5에서 3.5g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혈장 단백의 약 한 36%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면역 현상과 깊은 관계를 갖는 것이 주된 글로불린의 기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글로불린은요. 알파, 베타, 감마 세 종류가 있습니다. 알파, 베타 글로불린은요. 간에서 합성되고요. 지질과 지용성 비타민의 수송을 포함하고요.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요. 감마 글로불린은 림프 조직에서 합성되며 또 면역 항체로 생체의 방어작용에 관여한다고 합니다. 알파 글로불린은요. 급성 염증 시나 증가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우신염 같이 네프로시스 때 증가한다고 하죠. 그리고 베타글로불린은요. 신우신염이나 황달시 증가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감마글로불린은요. 면역 항체를 지니고 있어서요.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이제 몸에 들어왔을 때 이거를 식균작용을 하는 거죠. 죽이거나 활동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홍역 바이러스 이제 홍역에 한번 걸리면요. 혈액 내에서 감마글로불린 속에 있는 홍역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가 생겨서요. 다음번에는 이제 홍역이 걸리지 않게 합니다. 그리고 섬유소원이 있고요. 혈장 이제 섬유소원은요. 100ml에 0.2에서 0.4g이 들어있고요. 혈장 단백의 한 4%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혈액 응고 인자로 이제 혈액 응고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죠. 혈액을요. 혈관 밖에 방치해가지고요. 혈액이 응고할 때 섬유소가 돼서 혈구랑 같이 이제 엉켜서요. 한 덩어리가 되고요. 뒤에 남은 액체에 이제 혈청 속에 있는 알부민과 글로불린이 남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음번에 혈액형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혈액형 이제 적혈구에 응집이 일어나죠. 사람이 이제 수혈을 받을 경우에 생리적으로 이제 특별한 변화가 없는 경우도 있고요. 또 응집이 일어나고 이제 심한 경우에 이제 용혈이 일어나서 치명상을 입게 되죠. 그래서 응집이 생기지 않아서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거죠. 수혈을 받았을 때. 그래서 응집이라는 거는요, 적혈구끼리 서로 이제 엉겨 붙어 가지고요, 육안으로 이제 볼 수 없을 정도로 작은 덩어리가 뭉치는 거예요. 그래서 용혈을 일으키는 거를 말하는 거고요. 적혈구에 응집이 생기는 것은 한쪽이 이제 수혈했을 때
한쪽 사람의 이제 혈장 중에 적혈구를 움직이는 인자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응집소인데, 그 응집소가 있는데, 다른 쪽 사람의 이제 적혈구 막에 그 응집소와 결합되는 인자, 뭐냐면 응집원이 있어가지고요. 응집소랑 응집원이 결합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혈액형은 ABO식 혈액형이 있고요. RH형 혈액형이 있죠. 자, ABO식 혈액형은요, 응집원하고 응집소의 이제 결합 유무에 따라서요, 네 가지의 혈액형을 분류하는 방식이죠. A형, B형, AB형, O형 이렇게 나눠져 있죠. 그래서 이거를 ABO식 혈액형이라고 하고요. 또 A 응집원을 갖지 않은 사람은 이제 응집소 알파를 갖고 있고요. 또 B 응집원을 갖지 않은 사람이요. 응집소 B 베타를 갖고 있다는 법칙을 발견한 사람이 란드스타이너 법칙이라고 합니다. 예, 이 법칙을 발견한 게 이 법칙이요. 란드스타이너 법칙이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 사람이 발견했겠죠. 란드스타이너가. 그래서 A형인 사람은 B응집소, B형인 사람은 A응집소, O형인 사람은 뭐 알파죠, 알파, 베타. A형인 사람은 베타응집소, B형인 사람은 알파응집소, O형인 사람이 알파응집소와 베타응집소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AB형인 사람은 응집소를 갖지 않는 거로 이제 표시가 되는 거죠. 그래서 O형인 사람은 양쪽 모두에서 응집이 O형인 사람은 그래서 수혈을 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A 또는 B 응집원이요. 태생 이제 태어나서 이제 6주에 나타나기 시작해서요. 점차 증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응집원이요. 적혈구에만 있는 게 아니고요. 침샘이나 이자 등에서도 이제 존재하고요. 허파나 간, 콩팥, 고환 등에도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A 또는 B 응집원을 가진 사람 중에 80%가 침, 정액, 눈물, 그리고 요중 수용성 응집원이 검출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혈액형 검사가요, 보통 두 가지가 통용되고 있죠. 하나는 혈청의 항체, 그리고 안티-A랑 안티-B를 이용해서 응집 여부를 검사하는 방법이고요. 또 이게 안티-A, 안티-B를 이제 슬라이드 위에 올려놓고 검사하려는 혈액을 그 위에 떨어뜨려서 응집을 일으키는 경우랑 응집을 일으키지 않는 경우를 보는 거죠. 그리고 안티-A에서 응집이 일어나면 혈액형이 A형이고 안티-B에서 응집이 일어나면 혈액형이 B라는 거죠. 그래서 안티-A랑 안티-B에서 모두 응집이 일어나지 않으면 O형인 거죠. 그래서 양쪽 모두에서 응집이 일어나면 AB형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다음번에는 RH, 이게 지금 ABO식 혈액형 판정하는 거죠. 보면 혈액형을 받을 수 있는 혈액형이 있고 받을 수 없는 혈액형이 있죠. 보시면 혈액형 AB, ABO 중에 이제 혈구 응집원은 A는 A고 B는 B고 AB는 AB 그리고 O는 없죠. 그리고 응집소는 베타, 알파 없고 알파, 베타고요. 안티. 줄 수 있는 혈액형의 A는 A하고 AB, B는 B하고 AB, AB는 AB끼리,
O는 AB, AB, O 전체 다 줄 수 있죠. 줄 수 있는 혈액형. 받을 수 있는 혈액형은 또 다르죠. A형은 A형하고 O형만 받을 수 있고 B형은 B형하고 O형만 받을 수 있죠. 그리고 AB는 다 받을 수 있네요. O형은 또 O형만 받을 수 있고요. 참 안타깝네요. 자, 한국인의 혈액형의 프로테이지는요. 이렇게 나와 있네요. 미국인의 혈액형의 프로테이지도 이렇게 나와 있고요. A형이 제일 많네요. 우리나라 혈액형 중에 A형하고 B형하고 O형이 거의 동일하게 나타나네요. A형이 압도적으로 많긴 하네요. RH형. 사람의 이제 적혈구랑 혈청을 이제 혼합했을 때 응집 반응이 나타나면 RH 인자를 이제 갖고 있다고 해서요. RH 플러스라고 하고 응집 현상이 없으면 RH 마이너스로 이제 표시한다고 하죠. RH 인자 수혈은요. RH 플러스인 사람한테 RH 플러스랑 RH 마이너스 모두 수혈이 가능하고요. RH 마이너스인 사람은 RH 플러스를 수혈하게 되면 부작용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RH 마이너스형에는 RH 플러스형 이제 적혈구 RH 플러스에 대한 응집소가 생기는 거죠. 처음에 이제 응집 반응이 없지만 재차 수혈을 받게 되면 응집 반응이 일어나서 부작용이 일어난다는 거죠. RH 마이너스와 이제 RH 플러스인 남편 사이에서 임신이 됐을 때 우열 관계가 RH 플러스가 우성이니까 태아의 RH 인자형이 RH 플러스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임신 기간 중에서 태아의 적혈구이 태반을 통해서 어머니로 이제 혈액이 들어가면요, RH 플러스의 적혈구는 모체에서 이제 응집소를 생성을 자극하고 몇 개월 뒤에 모체 혈액 중에 RH 플러스에 대한 항디 응집소가 생긴다고 하죠. 그래서 임신을 재차 임신해서 이제 어머니 쪽에 생겼던 RH 항체가 태반을 통해서요 태아의 혈액으로 들어오게 되면 태아는 RH 인자의 반응이 이제 나타나서 적혈구 응집, 용혈, 빈혈 뭐 그런 일들이 중증 신생아 황달, 정신 부종, 핵황달이 일으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임신이 이제 계속되면 부적합 반응이 RH에 대한 부적 반응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아이가 출산 전에 사망을 하거나 할 수 있는 것, 출산 전에 사망하거나 유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방을 하는 방법이 있죠. 그래서 RH 음성의 혈액으로 바꾸는 교환 수혈 방식을 또 아까도 얘기했던 교환 수혈 방식을 시행하는 거죠. 혈액형과 유전입니다. 이거는 이제 ABO식 혈액형과 유전. O형과 O형이 결혼했을 때 뭐 O형이 나오고 하는 이거는 거의 보시면은 아실 거고요. 이제 수혈 사람이 이제 외상이나 외가족 수술로 심한 이제 출혈이 있을 때 손실된 혈액량을 보충하기 위해서 수혈을 하죠. 그래서 혈액의 이제 산소 운반 능력이 저하됐을 때도 개선하기 위해서 수혈을 하고요. 출혈성 환자에게 이제 혈소판 같은 혈액 응고 인자를 보충해 줘서 신속하게 환자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실시하죠. 자, 같은 혈액을 수혈하는 것이 이제 가장 이상적이죠. 그리고 수혈 전에 이제 교차 시험을 해서 ABO 및 이제 RH 인자 등에 대해서 수혈 부적합적인 검사를 하죠. 부적합 여부를 이제 검사하죠. 교차 시험 방법이죠.
공혈자의 적혈구랑 수혈자의 혈청으로 응집 반응을 검사하는 거, 그리고 공혈자의 혈청하고 수혈자의 적혈구로 응집 반응을 검사하는 거 보시면 수혈이 가능한 방향이죠. 수혈의 시기는 생명체가 이제 쇼크에 빠지기 전이면 더욱 좋고요. 속도는 위험이 큰 경우는 좀 빠른 속도로 하지만 위험이 적은 경우라면 좀 느리게 해야 되겠죠. 그리고 수혈은 조금 속도를 느리게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수혈량은요, 일반적으로 실혈량보다 많은 양을 수혈을 합니다. 그리고 수혈의 종류는요, 그때그때 이제 상황에 따라서 다른 수액의 종류를 선택을 하죠. 가을이네. 많이 힘드셨죠? 오늘 좀 어떻게 길게 강의가 계속 이어졌는데요. 고생 많으셨고요. 지금 혈장, 이건 다 대부분이 외우는 거라 생리학이라는 게 다 외워야 되잖아요. 외워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서 한 것보다 이제 숙제를 저번 주에 했던 거를 한번 제가 한 번 더 공부를, 제가 숙제 이 레포트를 제출하라고 하는 거는요, 그냥 중요한 부분이니까 한번 이렇게 본인들이 정리하고 머릿속에 기억하라고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진짜 이게 내가 나중에 도움이 되겠구나. 사실은 생리학이 국가고시에 뭐 몇 문제 나오진 않지만 임상에 나와서는 되게 많은 부분이 제가 그때 공부했던 건데 이런 부분 맞아, 이거 알고 있어, 맞아 이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생리학은 또 외우는 과목이니까 좀 많이 외워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번 시간에 했던 거 말고요, 저번 시간에 했던 거 중에서 이제 심장의 순환에 대해서 심장 순환에 대해서 했었잖아요. 그래서 동맥에 대해서 한번, 동맥과 정맥에 대해서 한번 그림 5-26에 대한 심장 혈관 그 그림하고요, 순환에 대해서 한번 다시 한번 그려보셨으면 좋겠어요. 본인들이 한번 그려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저는 전체적인 동맥에 대해서, 그러니까 전체적인 동맥과 그리고 문맥순환도 중요하고 온몸순환과 허파순환이 중요하니까 일단은 이번에 온몸순환과 허파순환에 대해서만 일단은 한번 모식도를 한번 다시 그려보는 건 어떨까요? 그래서 가을인데 이렇게 제가 숙제를 내게 돼서 죄송하네요. 이렇게 아름다운 계절에 하늘도 보고 바깥에 경치도 보고 하셔야 되는데 숙제를 또 하셔야 되겠네요. 자, 온몸 순환과 허파 순환에 대해서 아까 그 얘기는 이제 그 5-26은 하지 마시고요. 온몸 순환과 허파 순환에 대해서 한 번만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정리하시고 그림도 한 번만 그려주시기 바래요. 온몸 순환과 허파 순환에 대해서. 자, 제가 여기에다가 쓰겠습니다. 글 쓰는 걸 까먹었네요. 잠시만요. 그냥 말로 해도 기억하시겠죠? 온몸 순환과 허파 순환. 그러면 다음 주는, 그럼 다음 주 언제까지지?
레포트는 자 10월 3일까지 개천절 대체 공휴일이네요. 또 그럼 시험인데요. 그죠? 조금 지나면 그래도 10월 3일까지 레포트 제출하겠습니다. 온몸 순환과 허파 순환에 대해서 한번 그 옆에 정리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한 번은 본인 손으로 한 번만 그려 주시겠습니까? 그려 주셔서 한번 올려 주세요.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혹시나 또 질문 사항 있으시면 저한테 문자 주시거나 전화 주시거나 아무 때나 해주셔도 돼요.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